안녕하세요. 전자기 유도 오늘부터 새롭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는 우리 인류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고 법칙입니다.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전자기 유도가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전류. 근데 지난번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선생님이 강조했던 모터의 원리가 된다는 전류의 자기작용에서 강조했던 것은 이거였죠. 전류는 만든다. 근데 무엇을 만드냐면 바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면 오늘 배울 전자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명제의 역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기장을 가지고 전류를 만들어낸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배울 전자기도의 흐름입니다. 기억하세요. 자기장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기장을 가지고 전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전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도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이끌어냈기 때문에 없던 전류를 인간이 자기장을 가지고 그래서 유도라는 말이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 같은 걸로 간주해도 되고요. 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자기 유도라고까지만 했습니다. 현상은 이제 뺐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된 표현대로 전자기 유도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손에 지금 실험장치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석을 코일 주변에 움직여서 검유계 바늘이 어떻게 변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석이 접근합니다. 멀어집니다. 자석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 때마다 검유계 바늘이 크게 요동치면서 움직이는 것을 봤죠. 이 내용이 바로 칠판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검유계는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검유계의 말을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검은 뭘까요? 그렇죠. 검사하는 거죠. 검사. 근데 류가 뭘까요? 류는 바로 전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기기 혹은 장치가 검유계인데, 그렇다면 검유계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을 여기다가 넣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라면 검유계 대신에 여기에 전기저항을 넣어서 빛이 나오거나 모터가 움직이거나 열이 나오는 어떠한 소자를 갖다 놔도 상관없을 겁니다. 이것도 온전한 회로겠죠. 그리고 전류는 한 번은 이렇게도 흐르고 한 번은 이렇게도 흐르겠지만 방향을 찾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명칭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류와 전압과 전류 중에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일까요? 다시 한번,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생깁니까? 아니면 전류가 있어야 전압이 생기는 것일까요? 누가 먼저일까요? 전류와 전압 중에서. 그렇죠.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전원장치를 찾아서 자신의 충전 단자를 꽂죠? 그거는 전압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기억하세요.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V는 IR이라는 오메 법칙을 잠깐만 떠올릴 때 전류는 결과물이고요. 전압은 원인이라고 봤을 때 그림으로 한 번만 그려봅시다. 그림으로 열심히 어떤 사람이 뭘 밀어요. 밀어내고 있는데 밀긴 뭘 밀느냐? 바로 전하를 열심히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전하라는 말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겠죠. 여기서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러스 전하를 움직여요. 그러면 쫙 움직이고 운동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류라고 말하죠. 그럼 전류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비유될 수 있냐면 바로 전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류가 흘러가는 이 양상에서 어떤 길이 있는데 길이 울퉁불퉁해요. 어떤 것들은 평탄하게 좀 울퉁불퉁합니다. 이 길은 뭐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저항에 해당되는 요소겠죠. 그래서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그림으로도 설명해 보았습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그림 볼게요. 회로도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걸 알아요. 아까 검육의 바늘이 요동치는 걸 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회로에서 전압은 어디 있을까요? 전압이 보이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압은 기호로 이런 식으로 쓰죠. 직류 전압에 대한 회로도에서 기호가.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전압 기호는 보이지 않아요. 전압은 어디 있을까요? 참 어렵죠. 네. 그럼 이게 전압일까요? 아, 그건 결코 아니죠. 이건 저항이죠. 전류는 흘러가는 거니까 화살표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전압이겠네요. 바로 무엇이 전압이냐면 얘가 전압이랍니다. 땅콩 모양으로 지금 그려놓은 이 그림. 코일 주위로 자석이 접근하고 멀어지고 접근하고 멀어지는 이 양상 자체가 바로 전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이라고 써봤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자석과 코일에서 코일 주변의 자석의 움직임이 전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 좀 맞춰볼게요. 유도전류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전압도 유도된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인듀스 된 거죠. 이끌어낸 거죠. 특별한 전류죠. 그리고 그 결과값이 전류죠. 그러면 원인은 전압인데 결과에 유도가 붙으면 원인에도 유도라는 말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도 전압, 그 결과물은 유도 전류다라고 하는 거죠. 유도 전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도 전류가 생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면 유도 전압은 참 좋은 표현인 건 알겠어요. 원인도 알겠어요. 하지만 아쉬운 건 우리 교과서나 모든 책들은 유도 전압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사용하지만 표현할 때는 유도 전압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유도 기전력, 기전력이 아니고요. 기전력이라고 발음하세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말이 옳은 표현입니다. 개념상으로는 유도 전압이고요. 따라서 이 그림을, 이 실험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코일을 놔두고 자석을 접근시키고 멀리하고 접근시키고 멀리할 때마다 유도 전압인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여 그 전압의 결과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라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까? 유도 기전력에 대한 개념, 바로 유도 전압이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어 표현, 새로운 표현 하나만 더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자석 주위에는 반드시 무엇이 형성됩니까? 자기장이죠. 그럼 자기장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무엇으로 그리나요? 그렇죠. 바로 자기력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선생님 자기력선을 5가닥만 그려볼게요. 셋, 넷, 5.
그러면 자기력선이 실제로 5개입니까? 아니죠. 5개가 아니라 500개일 수도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기력선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 셀 수가 없죠. 얘네들은 전부 자기력선인데 근데 셀 수가 없이 매우 많죠. 즉 다발로 존재합니다. 다발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자기력선 다발이라고 보면 참 좋겠네요. 그러나 일본 학자들이 처음 전자기 유도를 번역하는 그 시점에서 일본식 한자어인 다발을 속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기력선 다발이라는 말 대신에 새로운 표현을 쓸 건데요. 바로 뭐냐면 자기력선 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력선의 수많은 가닥들의 조합을 그러면 이 5글자를 자기력선속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고요? 자기력선 다발입니다. 그럼 이 5글자를 또 하나의 글자만 빼서 줄여볼게요. 4글자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기선속이라고 줄일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 4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속 이렇게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쓴 3개의 표현은 다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꼭 어떤 것만 쓰지 않고 3가지를 다 고르게 사용합니다. 어디에서요? 문제집이든 교과서에서든 아니면 평가원 기출문제든 간에. 그래서 이 3가지 표현들을 보면은 자기력선들이 쫙쫙쫙 뻗어있는 그 다발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로 이 녀석들의 크기. 자기력선 속의 크기가 얼마냐? 5입니다. 자기선 속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5입니다. 자석의 개수는 5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자기력선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울 거냐면 유도 기전력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그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수식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유도 전압이 발생하려면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봐볼게요. 지금 4번 감은 코일이 그 다음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석이 접근해 오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려놓은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0초일 때라고 하고, 두 번째 그림을 1초일 때, 세 번째 그림을 2초일 때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석에서 N극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나가는 겁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죠. 나가는 자기장이죠. 나가고 있는 자기장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방금 배웠던 자기력선속, 자기선속, 자속을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속은 기호로 바로 요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기호가 굉장히 낯설고 여러분이 처음 보는 기호인 게 맞아요. 이 기호의 이름은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그러면 수학에서 파이하고는 어때요? 완전 다른 겁니다. 조심하세요. 파이는 파이라고 발음하고 이거는 파이라고 발음합니다. 자석의 단위는 웨버를 쓰지만 지금 급하고 중요한 건 단위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자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자석은 총 몇 개냐면 5죠. 5기 때문에 숫자 5라고 쓰면 자석의 크기를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0초일 때 자석은 자석인데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석의 크기가 바로 몇이겠냐라는 거죠. 몇 개? 1개 지나가죠. 그래서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0초일 때 자석이 1이었어 라는 거죠. 코일을 통과한 자석의 양이. 그 다음 두 번째, 1초가 흐른
후에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은 몇 개일까 몇일까라고 생각해 보자면 얼추 3개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보이죠. 왜냐면 좀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다음 2초일 때 자석에 대해서 과연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석은 몇 개냐고 했을 때 몇이냐고 했을 때 바로 5가 되겠죠. 이처럼 시간이 1초 흐를 때마다 자석은 얼마씩 증가했냐면 2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과 접근과 멀어짐에서 이것을 수식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패러데이는 이렇게 고민했던 거죠. 결국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석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야. 따라서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원인으로서 유도 기전력이 될 수 있어 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조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걸린 시간이 모두 다 얼마? 2초 동안에 5에서 1만큼 그쵸?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4니까 2가 되겠지. 2, 그쵸? 그러면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가 존재하고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는 2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맞습니다. 1초마다 2씩 증가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 결론 짓습니다.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마이너스는요,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대문자 n이 붙어요.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n은 다름 아닌 코일의 감은수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경우는 4번 감은 코일이라고 했으니까 숫자 4가 되겠죠. 그 다음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의 정도는 바로 방금 계산했던 2라고 나왔죠. 2. 시간에 따른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 그게 얼마냐고요? 우리가 계산했던 2입니다. 그럼 두 개 곱해봐요. 4 곱하기 2니까 4, 2, 8. 그러면 답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8V가 나오는데 이 8V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회로에서는 유도 전압이 8V가 발생하여 회로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8V에다가 만약에 2옴이라고 합시다. 2옴. 저항이 2옴이면 전류는 몇 암페어 걸렸을까요? 그렇죠. 오hm 법칙을 적용하면 4암페어가 흘러야 맞습니다. 이렇게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가문수를 곱해주면 나오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기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도 전류는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검유계와 코일이 있는데 자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놔뒀대요. 그러면 코일 속에 자석의 변화가 있습니까?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가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0입니다. 라고 말해야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자석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그 어떠한 바늘의 움직임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석을 근처에 가만히 이렇게 놔두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것도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도 전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도 전류는 항상 자석의 변화가 있을 때만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이? 검유계 바늘이. 그러므로 유도 전류는 왜 만들어지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코일 속에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존재하면 유도 전류는 발생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부 전자기도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